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쯤 되면 뭔가 정확한 정보와 통계를 근거로 말을 해야 하는데 미국의 트럼프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맹국인 한국을 콕 집어 근거 없는 관세 4배를 언급하면서 경제적 이익만 도모하려고 합니다. 재집권 후 처음으로 상하원 합동연설을 한 트럼프는 이전 정부가 이미 약속했던 반도체 기업 지원도 없애려고 하고 자신들에게 확실치 않은 자원 발굴에는 우리더러 참여하라고 합니다. 미국이 사실상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된 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천병을 자처하면서 순리와 상식에 따라 질서를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강대국의 일방적 요구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독보적인 지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현실은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대책을 만들지 않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오늘 뉴스9은 트럼프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공세와 이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집중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유혜림 기자입니다. 취임 43일 만에 처음으로 상하원 의원들 앞에 선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무역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국가로 우리나라를 꼽았습니다. And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And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to South Korea. But that's what happens. 구체적인 근거는 밝히지 않았지만 다음 달 2일 발표할 상호관세에서 우리나라에 높은 세율을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반도체 시설 투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법도 폐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ou should get rid of the CHIP Act and whatever's left over, Mr. Speaker, you should use it to reduce debt or any other reason you want to. 2022년 바이든 정부 시절 미국 내 반도체 역량 강화를 위해 초당적 합의로 통과된 반도체법은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을 약속받고 미국에 거액을 투자한 우리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삼성전자는 47억 5천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고 370억 달러를 들여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4억 5,800만 달러를 보조받고 인디애나에 38억 7천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보조금이 줄어들거나 사라진다면 그만큼 우리의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다시 말해서 그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반도체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오늘 연설에서 트럼프는 알래스카 천연가스 가스관 사업에 한국과 일본이 참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카드로 사업 참여를 검토 중인 걸로는 알려졌는데 갑자기 공식화됐습니다.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득실을 따져보지도 못하고 수십조 원대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건지 계속해서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콕 집어 알래스카 가스관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apan, South Korea and other nations want to be our partner with investments of trillions of dollars each. 알래스카 북쪽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1,300km의 송유관을 통해 앵커리지 인근 한국까지 옮기는 이 사업은 초기 사업비만 64조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통상 압력을 완화하는 지렛대 역할로 사업 참여를 검토해왔습니다. 실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향후에 좀 구체적인 정부 간 협의를 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을 통해 공식화하면서 발을 빼기 어려워졌습니다. 이 사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참여 자체로 트럼프 정부와 돈독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성공할 경우 개발 이익과 함께 안정적인 LNG 수입선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성입니다. 공사 기간이 10년 이상 필요한 데다 개발과 운송 비용이 막대해 수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환경 파괴를 이유로 미국 안팎의 반대도 심합니다. 이 때문에 엑슨모빌 등 미국 대형 유전기업들도 1970년대 이후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고 지금 확정해서 얼마 하겠다 이렇게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죠. 트럼프의 발언에 우리 정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조선업을 부활시키겠다는 선언도 했습니다.
조선업은 관세 전쟁에서 우리가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분야로 꼽혔는데 미국 본토에 투자해야 혜택을 주겠다는 식으로 들려 마냥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은 아닌 듯합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을 원래 있어야 할 미국으로 가져오겠다고 말했습니다. Announcing tonight that we will create a new Office of Shipbuilding in the White House and offer special tax incentives to bring this industry home to America where it belongs. 각종 혜택으로 경쟁력 있는 외국 조선업체들의 대규모 미국 투자를 유도해 무너진 미국 조선업 기반을 재건하겠다는 겁니다. 조선업 부활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해양 패권 경쟁을 하는 중국이 있습니다. 세계 선박 수주는 중국이 70%를 차지하고 한국이 17%, 미국은 0.04%에 불과합니다. 제조업도 부활하고 내셔널 시큐리티도 대외 의존도를 줄이겠다. 경제 안보하고 상당히 연계된 행보가 아닌가. 조선업은 트럼프 2기의 대표적인 한미 협력 분야로 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도 한국과의 조선 분야 협력을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보안과 기밀 보장, 세제 혜택 등을 이유로 미국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까지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로 바라보면 변수가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한국이 그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미국이 필요한 부분을 적절하게 맞추어주고. 전문가들은 미국 내 조선업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트럼프의 의도가 우리 조선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세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의 관세를 4배 더 물리고 있다고 우리를 콕 집었습니다. 이 발언이 사실인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우리가 관세를 4배 더 물린다. 이게 진실입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발언 때문에 우리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명 자료를 내기까지 했는데요. 정부는 현재 한미 양국의 관세는 0% 수준이라면서 지난해 기준 0.79%가 부과됐고 환급까지 고려하면 이것보다 더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가 체결된 2007년 이후 시장 개방이 순차적으로 진행돼서 한미 양국 모두 98% 이상의 상품에 관세가 없어진 상황이고요. 우리는 FTA 대상이 아닌 쌀과 내년부터 관세가 풀리는 쇠고기 등 농수산물 외에 공산품에는 대미 관세가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4배라는 거는 어디서 나온 수치일까요? 네, 굳이 찾아보자면 한국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부과하는 최혜국 대우 관세율이 산술적으로 평균 냈을 때 13.4%인데요. 3.3%인 미국 4배 수준으로 높습니다. 이마저도 무역을 얼마나 하는지 가중치를 계산하면 8%대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건 FTA가 체결되지 않은 일반 WTO 가입국을 대상으로 한 수치라 특혜 관세를 받고 있는 미국은 해당되지 않는 관세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문제 제기도 했습니다. 이게 관세와 비슷하다고 했는데 오늘 발언도 이것과 연관된 건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4배는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부가가치세가 관세보다 더 징벌적이라면서 부가세를 매기는 나라들을 겨냥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미국은 연방 차원의 부가세가 없고 주별로 평균 6.6%의 판매세를 부과합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가 10%라 약간 더 높은 수준이긴 한데 4배 차이가 날 정도는 아닙니다. 이 부가세는 20% 이상을 부과하는 유럽을 노린 발언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오늘 발언이 무슨 실수는 아닐 것 같고요. 한국을 향해서 뭔가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네요. 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콕 집어서 말한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군사적 도움을 주는데 한국 관세가 높다고 언급한 것을 보면 주한미군 감축이나 방위비 분담금 등 여러 청구서를 패키지처럼 요구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조선협력도 있고 에너지도 사라 그러고 그래 끈끈당 대응하지 말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방위비까지 같이 통상 문제와 안보까지 같이 한 테이블에서 큰 구도를 그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대응을 해야 할 텐데 방법이 있습니까? 네, 정부는 일단 방미예정인 통상교섭본부장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측의 관세율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정부가 정상화될 때까지 실질적인 딜은 최대한 미루는 게 현명하다고 봤고요. 미국 내에서도 관세에 대한 부정 여론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이용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한국으로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최고 의사 결정권자가 없다라는 점을 강하게 좀 어필하면서 시간을 좀 끄는 게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가 현명하게 대응을 해야 할 텐데 지금 정부 상황 보면은 뭐 그렇지도 않을 것 같고 참 답답하기만 하네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특수전 사령관의 폭로와 관련한 저희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의 해당 폭로는 계엄 직후 국민들이 이 사태를 판단하는 하나의 단서가 됐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이기도 합니다. TV조선은 곽 전 사령관이 계엄이 해제된 뒤 이튿날 밤 지인에게 복잡한 심경을 털어놓는 전화통화 육성을 입수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유튜브에 출연하기 전날 밤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내란죄로 엮겠다고 했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먼저 홍윤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곽종근 전 특전 사령관이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해 첫 폭로를 하기 전날인 지난해 12월 5일 저녁 7시 반쯤 지인에게 전화를 건 곽 전 사령관은 누군가 자신에게 양심 선언을 요구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참 할 말은 무지하게 많은데 누구는 나한테 양심 선언을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냐.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 선언하라는데.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이 무슨 양심 선언이냐는 지인에게 곽 전 사령관은 사정을 다 알면서도 자신을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 속사정이 많은데 지금은 아무도 내 말을 안 듣는다. 곽 전 사령관과 통화한 지인은 양심 선언을 요구한 주체에 대해 통화 맥락상 국민의힘 쪽은 아니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부하들을 보호하기 위해 야당 인터뷰에 응했다는 입장이지만 유튜브 출연 당일 오전에 함께 사전 회의를 했던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국회 출석해 민주당 인사들의 회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이 지인에게 전화를 한 건 재정적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였던 걸로 보입니다. 내란죄로 엮겠다는 말까지 들은 만큼 변호사 선임부터 자녀 지원 문제까지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실제 전화 통화에서 자신은 가진 게 하나도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는데 이어서 윤동빈 기자의 단독 보도 이어집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계엄 해제 이튿날 지인과의 통화에서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털어놓으며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참 말도 꺼내기 조심스러운데 내가 솔직히 내가 지금 가진 게 한 개도 없다. 나중에 어려우면 좀 도와줘. 자신은 명령에 따르는 부하들과 위치가 달라 고민이라며 향후 수사를 의식한 듯 자녀들의 앞날을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난 지금 애들 아들내미 딸내미 지금 어떻게 먹고 살게 할지 나 그것도 걱정이다. 미안타 염치가 없다.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며 앞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말도 했습니다. 앞으로 좀 어렵긴 어려울 것 같은데 내가 변호사는 고등학교 동기하고 후배들을 통해서 좀 해달라고 그랬어. 통화 닷새 뒤 국회에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은 점심 식사 후 대기실로 찾아온 민주당 인사들로부터 변호사 소개 제안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변호사 조력을 통한 회유 의혹을 제기한 여당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는데 곽 전 사령관은 부승찬 의원 소개로 변호인 한 명을 만났는데 선임하진 않았다며 소개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의 한 동기생은 대출 이자를 비롯한 재정적 압박이 컸던 상황은 맞다며 변호사 소개 제안도 곽 전 사령관에겐 의미가 달랐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곽 전 사령관의 사건 변호는 김현태 707 특임단장의 변호인이 돕고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이 논란이 됐던 야당 의원 유튜브에 출연하기 전날 밤 지인에게 연락해 자신의 절박한 사정을 토로한 이유가 뭔지, 곽 전 사령관의 폭로는 뭘 의미하는지 뉴스 더 코너에서 정치부 차정승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보도한 통화 녹취, 당사자가 보도에 동의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통화 상대방인 이 제보자는요, 곽종근 전 사령관과는 군에서 만나서 20년간 친분을 이어온 막역한 사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화 제보가 곽 전 사령관에게 해가 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 다만 곽 전 사령관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결국 회유 의혹까지 받게 된 상황이 아니냐며 이 곽 전 사령관의 당시 심정을 알리고 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한 거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석 달 전인 12월 6일 상황 전날이잖아요. 당초 민주당 의원들이 예고 없이 특전사를 항의 방문해서 면담을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전날 미리 연락하고 예상 질문지까지 주고 뭐 이런 게 뒤늦게 알려졌잖아요. 그 시점에 통화가 이루어진 거죠? 네, 통화가 이루어진 시점은 출연 전날인 5일 저녁 7시 반에서 한 40분쯤이라고 합니다. 이 김병주 의원이 곽 전 사령관에게 유튜브 출연 요청과 함께 예상 질문지를 보냈다는 시기와 비슷합니다. 이 통화 전체를 들어보면요, 곽 전 사령관이 지금 어떡할지 심정이 복잡해 죽겠다고 토로를 하거나 이 고민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김현태 707 단장의 국회 증언과도 맞아떨어지는 대목입니다. 김병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예상 질문 같은 것을 본인이 연필로 한 10줄 정도 적어서 왔는데 이틀 동안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하면서 고민이 많은 것을 호소하셨습니다. 저희가 항의 방문하고 많이 혼을 내려고 했는데 사실은 오늘 사령관님이 순순히 그 질문에 답을 해주셔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됐을 걸로 보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에 출연해서 요원인지 의원인지 그 논란이 됐던 끌어내라 이 지시가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들어봤지만 이 곽 전 사령관이 인원 또 뭐 의원, 요원을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하자 이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맞춰주는 대목이 그 이후에 논란이 됐습니다. 이 곽 전 사령관은 본인은 회유당한 적이 없고 이 증언도 바뀐 적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당시 인터뷰 과정, 준비 과정과 이 검찰 자수서 내용을 알고 있는 김현태 707 단장은 국회에서 진술 변형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자수서를 쓴 내용에 국회의원, 본회의장 끌어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변형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엄 상황에서 곽 전 사령관의 유튜브 폭로가 탄핵 정국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잖아요. 근데 바로 전날 이렇게 내란죄로 엮겠다 이런 말을 들었다면 이 증언의 신뢰성에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그 관련해선 국민의힘에선 회유 의혹이 제기된 상태인데 당사자인 김병주 의원은 예상 질문 몇 개 주는 게 무슨 회유가 되냐며 엉터리 프레임이다 이렇게 반박한 바 있습니다. 곽 전 사령관에게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라고 한 걸로 볼 수는 없겠지만요. 이 원치 않는 또는 내키지 않는 증언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볼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 곽 전 사령관 입장은 들어봤습니까? 네, 그 곽 전 사령관은 지금 구속 상태입니다. 변호인에게 연락을 해봤는데요. 이 처음 듣는 얘기인데다 곽 전 사령관에게 입장을 바로 물어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이 답을 주기 어렵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다만 유튜브 출연 전날 민주당 의원과 통화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질문지는 받았지만 답변까지 적어서 보내준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 당시 상황에서 내란죄로 엮겠다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부담이 됐을까 싶긴 한데요. 누가 요구를 했는지 경위가 뭔지 한번 따져봐야겠군요. 차 기자 잘 들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족특혜 채용 논란에 대해 어제에 이어 연이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 다 서면입니다. 잘못했다고는 하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인가 싶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선관위 사무총장은 책상을 두드리며 국회나 법원과 동일한 대우를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특혜 채용된 자녀들은 직무에서만 배제했습니다. 선관위 직원 자리는 지키겠다는 거죠.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통렬히 반성한다는 대국민 사과문을 냈습니다. 어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한 선관위 입장문에도 부정적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위원장이 직접 나선 건데 여전히 구체적 개선책은 없었습니다. 국회 과방위에 출석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회계 감사는 가능하지만 논란이 된 인사와 조직 관련 감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외부 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받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에 관련한 부분, 조직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나 법원하고 동일하게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고 또 헌재가 감사원은 선관위를 감사할 권한이 없다고 한 건 옳은 결정이었다고 했습니다. 현행 헌법적으로는 국회나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외부 감사를 받는 그런 규정이 없는 한 저희들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차명 세컨드 업무폰으로 정치인들과 연락하고 퇴직 후까지 사용한 걸 두고는 자신들도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로 통화할 만한 그 이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담당하기 때문에 전화도 이게 본인 명의가 아니고 선관위 명의였고 이걸 또 나중에 다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혜 채용 관련자 징계를 예고한 선관위는 고위직 직원 자녀 10명을 내일부터 직무 배제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여론이 얼마나 나빴으면 기세등등하던 선관위가 2차례 서면 사과를 했겠습니까만 그들만의 세상이란 의심이 들게 하는 일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고 있습니다. 세자로 불렸던 김세환 전 사무총장 아들을 위해 규정에 맞지 않는 갖가지 특혜와 서류 조작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까지 벌였는지 전정원 기자가 파헤쳤습니다.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 A씨는 지난 2021년 이른바 아빠 찬스로 광화군 선관위에서 인천시 선관위로 전입했습니다. 본인 희망으로 전입했기 때문에 관사 입주 대상이 아니었지만 인천 선관위는 월세를 지원해주는 임차 관사를 구해줬습니다. 중앙선관위 지원 대상이 아닌 A씨가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하위 6등급에서 2등급으로 바꿔줬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월세 지원금 5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A씨 외에 관사 담당자까지 2명이 거주한다고 허위 기재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A씨가 13개월 동안 월세와 보증금 900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봤습니다. 선관위는 또 A씨가 광화군 선관위에 재직하던 때 대검찰청에서 진행되는 포렌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연구에 참여한 적이 있다거나 소속기관을 바꿔주는 등 사실과 다른 추천서를 만들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추천서를 작성했던 직원은 광화군 선관위보다 상급 기관인 인천 선관위로 기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감사원에 진술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아들 특혜 의혹에 대해 평소 아들의 상황을 전혀 몰랐다면서 주변 사람들이 과잉 충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 나오긴 사실상 어려울 듯합니다. 국무위원들의 검찰 조서를 받아달라는 국회 측 요청을 헌재가 수용했는데 자료를 받고 또 검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선고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은 지난달 19일 한 차례로 끝났습니다. 국회 측이 검찰에 요청한 수사 자료를 기다려보자며 추가 변론 기일을 요구했지만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2주, 3주 지났는데 그거 기다리겠다고 속행하는 건 좀 무익해 보이거든요. 이에 따라 변론 종결 2주째인 이번 주엔 결과가 나올 거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도 선고 기일 통보는 없었습니다. 다음 주 선고도 불투명합니다. 헌재가 어제 국회 측의 참고 자료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국회 측은 한덕수, 이상민, 김용현 등 국무위원들의 수사 기록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헌재는 이를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검찰이 자료 제출 여부를 검토하고 회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자료가 넘어올 경우 재판관들이 검토하고 평일에 여는데도 추가로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연구관들이 제출한 각종 자료와 보고서를 바탕으로 결정문 작성에 들어가는데 아직 연구관들에게 아무런 지시도 내려온 게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 한 총리의 탄핵 여부는 3월 중순 이후 결정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강 씨 측은 당사자들을 빨리 불러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류태영 기자입니다. 명태균 의혹 폭로자인 김영선 전 의원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가 창원지검에 출석합니다. 지금 오늘 이제 참고인 자격이지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오세훈 관련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될 걸로 알고 있어서 강 씨는 명태균 씨가 2021년 오 시장 측의 안철수 의원과의 후보 단일화 관련 미공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로부터 3,300만 원을 대신 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관련 수사가 석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강 씨 측은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 부부, 또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오 시장 등에 대한 직접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피청구인이나 그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좀 진행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기 쉬운 사람들만 계속 불러서 똑같은 말을 계속 시키는 거는 오 시장 측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검찰이 신속히 진실을 가려달라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안 맞다 얘기를 하면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선거에 도움이 준 적이 없다는 게 오세훈 서울시장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입장이고 검찰은 내일과 모레 명 씨를 연이틀 소환하고 명 씨와 함께 일했던 김태열 씨도 내일 불러 각종 의혹 전반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길을 가던 여성이 갑자기 쓰러진 레스토랑 통유리창에 깔려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방송을 통해 얼굴이 알려진 유명 요리사가 운영하고 있는데 합의금을 주지 않아서 고소를 당하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고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한 여성. 오른쪽에서 갑자기 쓰러진 무언가에 깔려 넘어집니다. 흰 옷차림의 한 남성이 다급하게 뛰어나오고 여성을 부축해 구급차로 안내합니다. 레스토랑의 유리통창이 갑자기 넘어지며 길 가던 여성을 덮친 겁니다. 40대 여성은 다리와 얼굴 등 곳곳에 멍이 들어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해당 레스토랑은 유명 셰프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인근에 산책로와 횡단보도가 있어 낮 시간대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당시 통창이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는데 유명 요리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2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와 치료비 등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피소된 겁니다. 피해자분 쪽에서 요청하시는 손해 금액에 최소한의 좀 근거, 이유를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 개별 치료비를 별개로 청구해라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무슨 직장 상사한테 결제받듯이. 피해자 측이 요구한 합의금은 380만 원이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수입산 킹크랩을 국내로 몰래 들여오던 선장과 어민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공해에서 외국 화물선과 만나 수산물을 받는 수법을 썼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어민들이 어창 뚜껑을 열고 안에서 플라스틱 바구니를 끌어올립니다. 바구니 안에 담긴 건 킹크랩. 해경이 보는 앞에서 한 마리씩 갑판 위에 꺼내놓습니다. 대게잡이 어선에서 우리나라 해역에서는 잡히지 않는 킹크랩이 나온 겁니다. 해경은 이 어선이 공해상에서 외국 화물선과 15분 동안 가까이 붙어 있었다는 군부대의 통보를 받고 귀향하자마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통상 접촉을 했다 그래도 잠깐 1, 2분 충돌 같은 게 1, 2분인데 15분간 장기간 이렇게 접촉하다 보니까 그걸 좀 수상히 여겨서. 수산물 보관 창고에서는 털개도 대량 발견됐습니다. 해경에서 발된 킹크랩과 털개 물량만 5,400kg, 시가로 5억 원에 달합니다. 해경은 20% 관세를 피하기 위해 공해상에서 밀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킹크랩과 털개는 어획량이 급감한 국내산 대게를 대신해 수입되고 있습니다. 전혀 쓰지도 못하는 그런 대게 홍게가 올라와가지고 입찰도 못 붙이는 실정입니다. 올해같이 홍게라든지 대게가 안 잡힌 적이 없습니다. 해경은 60대 선주와 50대 선원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수산물을 건넨 외국 화물선을 뒤쫓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금값이 급등하면서 금 밀수도 늘고 있습니다. 여행용 가방 바퀴에 숨겨오거나 금 장신구에 은을 도금하는 등 갖가지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김창섭 기자입니다. 여행용 가방 바퀴를 분해해 절단기로 뜯어내자 쇠 부분을 잘라야 되잖아요.
바퀴 안쪽에 원형 형태의 금이 나옵니다. 옷 안쪽 곳곳에선 은으로 도금한 부처산 금목걸이가 나오고 여기 신발 속에 금 모양 같은 것 좀 봐주세요. 마약을 숨기듯 신발 안쪽에서도 은닉했던 금이 발견됩니다. 화학 처리를 통해 찰흙 형태로 만든 금괴도 있습니다. 최근 금값이 뛰자 금괴부터 도금한 부처산까지 금 밀수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세관이 올해 들어 2달간 적발한 금 밀수는 7건, 연평균 적발 건수 3건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국내 금값이 국제 가격보다 20% 비싸게 거래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이 붙다 보니 차익을 노리고 밀수가 부쩍 늘고 있는 겁니다. 세금이 없는 홍콩에서 금을 싸게 산 뒤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의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한국을 경유했을 경우 그런 이제 검색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관세청은 무료 항공권을 대가로 운반만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도 처벌받는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60대 여성이 아들의 수술비로 쓸 2,600만 원을 쓰레기로 착각하고 실수로 버렸습니다. 커다란 쓰레기 더미에 파묻힌 걸 보고 돈 찾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1,800만 원을 되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었던 건지 김다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굴삭기가 쓰레기 더미를 평평하게 펼칩니다. 사람들은 쪼그려 앉은 채 쓰레기를 뒤져가며 무언가를 찾습니다. 이들이 찾고 있는 건 다름 아닌 돈입니다. 약 4시간 전 현금 2,600만 원을 쓰레기로 착각해 자동지파 시설에 버렸다는 60대 여성의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겁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다급했고요. 반출이 되면은 안 되니까 일단 반출을 멈추게 하고 쓰레기 더미는 소각시설로 보내기 직전 넓은 공터로 옮겨졌습니다. 지파장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는 아무래도 저희가 바로바로 소각을 하다 보니까 일단 소각을 멈췄고요. 60대 여성은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에 돈이 파묻힌 것을 보고 찾기를 포기했지만 환경미화원들은 쓰레기 12톤을 5시간 동안 뒤져 1,800여만 원을 찾았습니다. 실수로 버린 현금이 아들의 암 수술비로 쓸 귀중한 돈이라는 얘기를 듣고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한 개씩 다 찾아주셔가지고 바람도 불고 근데 너무 고생들 하시는데 정말 그 하나라도 더 찾아주시려고 하시는 게 60대 여성의 아들은 다음 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오늘은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날 정도로 날씨가 풀린다는 절기상 경칩입니다. 하지만 강원도엔 오늘까지 나흘 동안 눈이 쏟아지면서 시설물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한편으론 때 아닌 대설이 반가운 곳도 있었습니다. 곽승한 기자입니다. 산과 나무가 온통 은백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산자락 아래 제설된 도로는 마치 강줄기처럼 보입니다. 경칩인 오늘 오전까지 하루 동안 내린 눈은 고성 진부령 35cm, 인제 조침령 27cm, 대관령 23cm에 이릅니다. 나흘째 폭설이 이어지면서 영월과 태백의 비닐하우스 29동이 무너졌습니다. 또 2개 학교가 휴교, 10개 학교는 등교 시간을 늦췄고 설악산과 오대산 등 주요 국립공원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일단 대설특보는 해지되어서 저희가 탐방로 일단 안전점검하고 나면은 풀 예정이거든요. 때늦은 폭설이 즐거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3월에 내린 대설 덕분에 스키장엔 막바지 시즌을 즐기려는 스키어들이 모였습니다. 점프를 하고 묘기도 부리며 자연설을 즐깁니다. 작년 이때쯤이 좀 눈이 많이 녹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잡초나 그런 풀이나 흙 같은 것들도 좀 보였거든요. 그래도 이번엔 눈도 한번 내려주고 하니까 탔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성수기보다 오히려 사람도 없고 이제 평소에 하지 않던 걸 좀 연습하는 기간으로 생각해서 좀 이제 다른 걸 타보자라는 생각으로. 강원도 내 각 스키장들은 이번 달 말까지 운영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곽승한입니다. 아직 추운 날씨지만 경칩이 되자 봄을 알리는 개구리 울음소리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겨울잠에서 깬 큰 산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공개됐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박재훈 기자입니다.
팔다리를 쭉 편 채 물 위로 고개를 내민 개구리가 연신 울음주머니를 부풀립니다. 눈 뒤쪽까지 흑갈색 얼룩무늬가 이어진 큰산 개구리입니다. 85mm까지 자라는 큰산 개구리는 겨울잠에서 가장 먼저 깨는 양서류입니다. 경상북도와 강원도 등 우리나라 전역에 살고 있는데 제주도에선 빠르면 1월에도 겨울잠에서 깨 번식 활동을 시작합니다. 주로 이제 수컷 개체들이 울음소리를 내는데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암컷에게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고 번식을 위해서 울음소리를 냅니다. 지구온난화 영향인지 큰산개구리가 겨울잠을 끝내는 시기도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큰산개구리가 첫 울음을 터뜨리는 시기는 지난 4년 동안 한 달 넘게 앞당겨졌습니다. 경칩을 기해 강원도 등에 많은 눈을 뿌린 반짝 꽃샘추위는 물러가고 기온도 평년 수준을 회복할 걸로 보입니다. 당분간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기온은 평년 수준으로 낮에는 10도 내외를 보이겠으나 내린 비나 눈이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높게는 3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다음 주 초쯤엔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낮 기온이 20도 가까이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대학들이 개강을 시작했지만 의대는 썰렁하기만 합니다. 전국 의대생 97%가 1학기 휴학 의사를 밝혔고 의대 증원의 수혜자인 신입생들도 동참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휴학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할 뿐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기 초 학생들로 북적여야 할 캠퍼스에 적막감이 돕니다. 수업은 좀 정상적으로 다 열리고 있는 건가요? 아직 모르겠어요.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은 군위탁 학생 등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전국 40개 의대생 18,300여 명 가운데 약 97%가 휴학 의사를 밝혔고 건양대의 경우 337명 중 1명을 뺀 모두가 휴학을 결정했습니다. 지금 복귀하게 되면은 변한 것도 없고 얻는 것도 없고 괜히 그냥 1년 날린 거잖아요. 의대 증원 정책으로 입학문이 넓어진 올해 신입생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1학년을 포함해 수강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는 학교가 의대 4곳 중 한 곳에 이릅니다. 이에 개강을 늦추는 학교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입생들은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원래 휴학을 못하죠. 등록하고 수업 거부 여부가 관건일 텐데 어쨌든 그래도 수업을 듣기는 좀 부담스러워한다. 뭐 그런 분위기는 있다. 정부는 증원을 알고 입학한 올해 신입생들은 수업 거부의 명분이 없다고 강조하지만 학사 일정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고심에 빠진 분위기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년 전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비명계와 검찰에 짬짬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추측이라고 전제하고 일부 세력이란 표현을 쓰긴 했지만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당원들이 이들을 탈락시켰다고도 했습니다. 최근 비명계 인사들을 만나며 통합 행보를 보였던 이 대표가 왜 갑작스럽게 이런 발언을 한 건지 먼저 최홍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당 발언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이재명 대표가 2023년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 심경을 묻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미 예상한 일이었다며 당내 일부 의원들이 자신을 축출하기 위해 검찰과 짜고 한 짓이라고 추측했던 겁니다. 나한테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거, 협상으로 제시한 거 이런 걸 맞춰보니까 이미 다 짜고 한 짓이거든요. 증거는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추측이지. 가결표를 던진 당내 의원들을 폭력 집단과의 암거래 세력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 대표를 지켜야 한다는 친명계와 방탄정당 역풍이 우려된다는 비명계의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이 대표가 부결을 호소했지만 민주당에서 최소 29명이 이탈해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습니다.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어기고 부결을 호소한 이유에 대해 가결파의 규모와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부결해 주세요. 그러면 이 가결한 규모가 드러나잖아요. 누가 가결을 했는지가 드러난다고요.
그렇게 되면 당원들이 책임을 물어줄 거라고 봤다며 실제로 당원들이 가결 의원들을 가려내 책임을 물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홍영표, 설훈, 박용진 의원 등 비명계 의원 20여 명이 경선에서 사실상 전멸하며 비명행사 공천이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자신이 총선 과정에서 배제한 사람은 7명밖에 없다며 당원들의 요구와 시스템이 맞아떨어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검찰과 내통했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표 발언에 비명계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대표가 최근 김경수 전 지사와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을 만나며 통합 메시지를 낸 게 쇼였냐고 비난했습니다. 친명계 안에서도 긁어부스럼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낙선했던 인사들이 중심이 된 원외 비명계 모임. 초일회는 분열주의적 발언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동료 의원들이 검찰과 내통했다고 하는 건 인격 모독이라며 앞에선 웃고 뒤에선 칼을 꽂는 격이라고도 했습니다. 지난달부터 비명계 인사들과 릴레이 회동을 하며 통합을 강조했던 이 대표의 진위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상식적인 세상을 만드는 그런 일에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친명계 한 의원도 지나간 일을 끄집어내서 다시 상처를 내는 건 불필요하다고 우려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 측은 과거 일을 얘기했던 것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도 예정에 없던 백브리핑을 자청해 직접 해명했습니다. 당에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모아서 이 혼란상을 극복해야죠.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하지만 정청래 의원은 검찰 부역자들과 통합 전에 사과를 요구하는 게 진정한 통합이라며 체포동의안 가결파 의원들을 겨냥했습니다. 최근 이 대표와 만났던 김경수 전 지사와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은 직접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이번 발언을 계기로 잠시 가라앉았던 친명 비명 간 갈등이 다시 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조기 대선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권 인사들도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최근 윤 대통령에게 미안하다는 마음을 밝힌 한동훈 전 대표는 북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부산을 찾았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 규제 철폐를 강조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구속 상태는 면한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객관적인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한덕수 총리의 빠른 복귀가 필요하다며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반대를 주장하며 국회에서 단식 농성 중인 박수영 의원을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재를 향해 여론재판을 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여론에 따라가는 재판하는 거 그거는 헌법재판관이 아니고 뒷골문 양아치나 하는 짓이야. 오 시장과 홍 시장 모두 전통 지지층에 겨냥한 메시지에 주력한 반면 북콘서트를 연 한동훈 전 대표는 친윤계를 겨냥했습니다. 자주 만나고 이런 분들 많았잖아요. 그걸 자랑하면서 다녔던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분들이 그 시간에 직언을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부산을 찾은 안철수 의원은 청년 중도층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승리를 결정한다며 확장성을 강조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한국형 엔비디아 관련 공개 토론 제안을 환영한다며 이 대표와 각을 세웠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우리 정부가 자율주행 화물 차량을 국내 모든 고속도로에서 시범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안에 상업화를 목표로 하는데 운송비 절감과 사고 감소 효과가 기대됩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화물차 세대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도로를 달립니다. 운전자가 앉아있지만 핸들 조작은 하지 않고 유사시에만 개입하는 자율주행 3단계 모습입니다.
화물차 자율주행은 지난해 12월부터 4개 고속도로에서 시범 운행 중이었는데 오늘부터 전국 고속도로로 확대됐습니다. 주로 장거리인 화물차 운전을 AI가 대신하게 되면 운송비 절감과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루 6시간에서 길게는 10시간 정도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피로도가 줄어든다는 점에 의해서 정부는 조만간 화물운송 서비스를 할 사업자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미국과 중국 등 화물운송 거리가 긴 선진국에서는 이미 레벨 3, 4를 넘어 완전 무인화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의 경우 운전자 고령화가 다른 나라보다 빠른 만큼 자율주행 정착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운전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외국과 달리 도로 위 차량 밀집도도 높아 좀 더 진일 보안 기술력을 확보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양일입니다. 우방국도 힘으로 밀어붙이는 트럼프의 거래 방식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취임 전부터 노골적으로 넘보던 파나마 운하 운영권은 미국계 기업으로 넘어갔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도 트럼프의 구상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취임 첫날 파나마 운하를 되찾아오겠다고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 China is operating the Panama Canal, and we didn't give it to China. We gave it to Panama, and we're taking it back. 43일 만에 탈환전에서 승리했습니다. 홍콩계 기업이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미국계 자산운용사에 넘기기로 합의한 겁니다. 파나마 대통령은 운하를 미국에 내줄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도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미국 측과 보조를 맞춰왔습니다. 트럼프는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도 재확인했습니다. We need Greenland for national security and even international security, and we're one way or the other we're going to get it. 트럼프의 초강수에 무릎을 꿇은 건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Україна завжди буде вдячною Америці за всю ту підтримку, яка надавалась, яка надається. У Білому домі замість наших перемовин можна тільки шкодувати. 우크라이나의 광물 개발권 일부를 미국에 주는 광물 협정 서명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Regarding the agreement on minerals and security, Ukraine is ready to sign it at any time that is convenient for you. 가치보단 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두고 힘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트럼프식 거래 방식에 세계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엘레지의 여왕 가수 이미자 씨가 은퇴를 시사했습니다. 다음 달 세종문화회관 공연을 끝으로 66년 가수 인생을 마무리하겠다고 합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열아홉 순정, 동백 아가씨 등의 연이은 히트곡. 절절한 창법과 가창력으로 1960년대 대중음악계의 최고 스타로 활약했던 가수 이미자가 은퇴를 시사했습니다. 은퇴라고 단정짓고 싶지는 않다고 했지만 이제 공연과 음반 활동을 더 이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은퇴라는 말 대신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달 세종문화회관에서 후배 가수 주현미, 조항조 등과 함께하는 무대가 고별 공연이 될 전망입니다. 전통 가요에 바쳤던 그동안의 가수 인생을 후배에게 물려주는 계기로 삼겠다는 다짐입니다. 우리의 전통 가요가 사라지지 않고 우리 후배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이 공연으로 마무리를 충분히 지을 수 있겠구나. 이미자는 굴곡진 한국 현대사를 노래로 대변해온 가수입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23년에는 대중음악인 최초로 금관 문화훈장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고별 콘서트를 끝으로 은퇴 뜻을 밝힌 나훈아에 이어 가요계의 큰 별이 다시금 무대를 떠나게 됐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프로야구 한화가 창단 40년 만에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비대칭으로 설계됐고 8m 높이의 몬스터월도 세웠습니다. 새 구장 모습을 성민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관중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오각형 구조의 좌우 비대칭이 눈에 띄는 새 구장.
왼쪽 폴까지는 99m, 오른쪽은 95m로 더 짧습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 외야 오른쪽엔 몬스터월을 세웠는데 가로 너비는 32m, 높이는 8m나 됩니다. 미국 프로야구 보스턴 레드삭스의 홈 구장 펜웨이 파크의 그린 몬스터와 흡사합니다. 벽 뒷면엔 아시아 최초 복층 불펜이 들어섰습니다. 몬스터월을 제외한 나머지 외야 담장은 2.4m로 낮은 편. 원정팀은 적응이라는 과제를 떠안았습니다. 아무래도 타구단들이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더 많은 경기를 소화하는 홈구단인 하나 이글스가 좀 더 유리한 요소로. 1루에 앉은 홈팬들을 위해 전광판 위치도 옮겼고 좌석 폭은 6cm, 앞뒤 간격은 5cm 더 넓혔습니다. 확실히 앉아보니까 그 좌석 앞뒤 간의 간격도 굉장히 넓어지고 시야도 굉장히 보기 편해진 것 같아요. 왼쪽 외야 꼭대기엔 이렇게 365일 온수가 나오는 풀장이 있어 수영을 하면서도 류현진의 투구를 볼 수 있습니다. 창단 40주년을 맞은 한화는 유니폼도 새로 바꾸고 시즌 전 외부 FA 영입으로 128억 원을 썼습니다. 이제 성적으로 보답할 때입니다. 뭔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일단 준비는 해주셨으니까 선수들은 열심히 재밌게 뛰어다니면 될 것 같습니다. 비상을 꿈꾸는 독수리는 오는 17일 새 둥지에서 첫 시범 경기를 치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Sir, please have mercy. Please save our people, sir. Captain, how many refugees can you fit on this ship? So the ship's fully loaded with tanks and mortars, sir. We've let ammunition go low, sir. There's no room for the command. Order from the general. Unload all arms and drop them into the sea. Let's have all refugees on board. 1950년 흥남 철수를 그린 영화 장면입니다. 미 10군단 사령관 알몬드 장군은 군 장비를 버리고 피난민을 태워 10만 명 가까이가 자유의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12월 24일 마지막 배가 흥남 부두를 떠나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도 불립니다. 미국은 독립선언서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이런 정신이 오늘의 미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달라졌습니다. 대통령 한 명 바뀌었는데 이념적 자부심은 어디 가고 실속 챙기는 현실 감각만 앞세우고 있습니다. 피로 맺은 동맹의 가치도 거래 관계로 봅니다. 6.25 때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고 건너와 자유를 위해 목숨 바친 미군 병사 3만 6천 명이 넘습니다. 다치고 실종되고 포로가 된 이들까지 포함하면 무려 13만 명의 미국인이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이젠 미국이 더 이상 미국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공포서린 시선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일을 저지를까 우려할 지경이 됐습니다. 러시아 침공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에게 5천억 달러를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지원했던 액수의 4배가 넘습니다. 종전 문제도 당사자를 빼고 러시아하고만 얘기하겠답니다. 우리를 향해서는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며 강도 높은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한미 FTA로 관세가 거의 없는데 무슨 근거로 주장하는 건지요? Well, you're American, okay? Okay. What kind of American are you? 1차, 2차 세계대전에서 세계 자유를 위해 싸우고 전후에는 지구촌 경찰력을 맡아 평화의 한 축을 담당했던 미국의 돌변에 많은 나라가 당황하고 있습니다. 자유세계의 지지를 받아온 인권과 평화, 번영이라는 미국의 가치 영원해야 합니다. 미국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3월 5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굿바이 아메리카였습니다. 절기 경칩인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평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당분간은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10도 안팎 보이며 아침과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 조심하셔야겠고요. 추위가 풀리며 어김없이 먼지가 말썽이겠습니다.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내일 서쪽 지역의 공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호남과 경남 서부, 제주에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남부와 경북 동해안 산지에 약하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을 유의하셔야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0도, 광주 1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춥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0도, 창원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해안에서는 강한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 호남과 제주에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5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